네, 철가방이 나왔습니다. 철가방 하면 뭐 바로 코코메디 아니겠습니까? 자, 이 코코메디, 사실 이 코코메디가 말이죠. 장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인류의 절반만 대상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남자들만 필요하니까. 여성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사갈 수도 있고. 아, 남편을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 네, 선물로.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선물도. 예,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에는 불교 방송에서 뭐 합니까? 초파일의 불교 방송에서는 많은 거 하죠, 뭐. 보너스가 더 나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저기서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떡을 그렇게 많이 사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올해도 초파일이 5월 19일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요. 자, 자신감 떨어진 남성들의 희망,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선물로 정말 좋겠습니다. 대자대비한 우리 부처님의 언덕을 기리면서 또 그분의 자비를 배우면서 바로 이 코코메디를 여러분들께 부처님 오신 날 특별 선물로 이래도 뭐 신성모독은 아니겠죠? 아, 이거를 스님들한테만 안 드리면 돼요. 아, 그러네요. 또 스님들이 또 불필요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스님들만 알겠습니다. 예. 선물을 드릴 때 스님들한테만 안 드리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정말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성기능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대형 S병원 비뇨기과에 납품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최근에 코코메디 사용 후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네. 사용한 지 9주차가 됐습니다. 성기능 외에도 확실히 전립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전에는 소변 본 후 잔뇨감이 남아서 찝찝했었는데 확실히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잔뇨감도 좋아졌습니다. 아니 뭐 스님들도 쓰셔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스님들도 소변은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일수록 보면 이렇게 소변 보실 때 좀 불편하시대요. 그렇죠. 네. 자, 그럴 때는 코코메디입니다. 이번 주부터 2단계로 시간도 늘려봤는데 사용 후기예요. 이번 주부터 2단계로 사용 시간도 늘려봤는데 그놈이 좀 부어오르네요. 그래요. 부어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반응인 건지는 좀 더 사용해 본 후에 후기로 남기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 아, 정말 득템하신 거예요. 인생의 득템입니다. 자, 코코메디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코코메디 구입 때 아내도 좋아하는 화려화 1개월 분을 같이 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 아내분이 사셔도 참 좋겠네요. 예. 그렇죠. 남편만 온전히 좋은 게 아니라 아내분도 좋아하실 화려화 1개월 분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남성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구입을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한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255-0000 다시 한번 080-255-0000 여기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80-255-0000 감사합니다. 코코메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 내리기 전이죠. 대법원은 그렇죠. 1심에서는 일부 어떤 피해자분에게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김복동 할머니 네. 등 또 이용수 할머니에 네.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예, 그랬죠. 이제 예. 이게 어제 판결이 났어요. 예.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 민성철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은 예전에 그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한 판결이었고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를 했어요. 이 각하라는 거는 소송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끝내는 거를 각하라고 하거든요. 기각은 본안 판단을 하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거는 이게 재판권이 한국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각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재판권이 있다고 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재판부가 각하를 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국제관습법상 규범인 국가면제 이론이 적용이 돼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국가면제 이론에 따라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3개월 전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이 같은 법원 내에서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3개월 전에 인용이 된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을 했던 것인데 여기 지금 3개월 후에 어제 선고된 재판부가 한 말은 국제간섭법과 달리 국가 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 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뒤떨어진 판결이 아닌가.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면제 이론이라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게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안에서 부당하게 함부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절대적이고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에서 당시에 독일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했던 이탈리아의 페린이라는 사람이 네. 독일국을 상대로 이탈리아 법원 아레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레초 그 지방법원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어제 난 판결처럼 국가 면제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각하를 했고 그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제범죄 국가의 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독일 입장에서 독일이 이탈리아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ICJ는 또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12대 3으로 국가 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대법원 판단과 완전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갈 길을 지금 이거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아이고. 되는데,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판관 다수 의견은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 면제라는 것은 전쟁 무력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거는 그렇게 했고 반대 의견을 밝힌 3위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ICJ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ICJ 판결을 이탈리아 국내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탈리아 국회에서 ICJ 판결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관할권 배제를 규정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탈리아 지방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판권을 부인하도록 한 ICJ 판결을 따르도록 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탈리아는 그렇게 된 그럼 거예요. 열심히 했네.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항소심에서 이런 국제법적인 흐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일단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이고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ICJ 제소할 수도 있고 그 ICJ 제소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법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일단 한번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건데 일단은 그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자신들의 이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애를 써봤지만 모두 각하와 기각을 당하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마지막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던 것인데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에도 국가 면제 예외 이론에 대한 법들이 다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네. 여기도 이게 게으른 거죠? 우리 저 법원이. 게으르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죽은 미국인이 있었죠. 맞아요. 원비어 예. 사건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이 미국 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네.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렇죠. 국가 면제 이론에 따르면 그 재판을 하면 안 돼요. 미국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은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 역시도
그런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디 상징적인 거라 하더라도 비록 상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상징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북한에 대해서 몇 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려도 집행을 못 하잖아. 그렇지. 집행을 그렇죠. 못 네, 하지만 못할 수 있죠. 비록 상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런 판결을 이미 하고 있다.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명확한 겁니다. 그리스 대법원도 이 나치에 의한 집단 학살 사건 관련해서 독일은 강행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국가 면제를 포기하였다고 하면서 그 독일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외국 국가 면제법도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 국가라고 인정한 국가에 대해서 초법규적 살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부인하는 이런 이게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면제의 국가 관습법이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 재판을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범 재판, 특히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전범 재판은 하질 않았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부터도 상당히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보다도 더 그렇죠.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법원이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논리를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리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논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진행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여전히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를 쓴다면 그거는 교과서를 그냥 말 그대로 AI가 하라 그러지 왜 사람이 합니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리와 달리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있었다. 그런 거에 비춰서 국가 문제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3개월 전에 판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판단 내용에 나와 있어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 여부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건 대법원이 안 된다고 인정을 했던 거고, 2015년 그 합의에 의해서 청구권 소멸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외교부가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위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부가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위임이나 법령의 규정 없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합의에 의해서 원고들의 청구권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맞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2015년 합의는 단지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저는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예.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 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해서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 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형성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무튼 그 한마디로 아주 게으르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뭐 판단 못 하는데 뭐 굳이 그걸 아시려고 하셔. 그냥 포기하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재명 지사에게서 죄송한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 할 때 그때 MB가 일본 총리한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게 뭐냐면은 독도 관련한 내용,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다 실으려고 하는데 MB한테 통보를 했더니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래서 이걸 갖고 진실을 가리고 싶어서 우리 법원에다가 일본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고 있다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안 심사 때 당연히 이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 정부 관계자, 한국 정부 관계자가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관계로 하여튼 재판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왔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이너리티 이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럴 것 같으면 법원이 왜 있어요 도대체? 월급을 왜 받으죠? 월급을. 그러니까 법원이 음, 재판하기 싫었어요. 이건 재판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한 재판이에요. 그래 보입니다. 예. 웃음만 납니다 정말.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러면 앞으로 배상받을 길이 영원히 막히는 건가요? 일본 법원에서 이 할머니들한테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할 것이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다 기각이나 각하가 된 것이고요. 지금 1심 판결,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가 인용이 돼서 양쪽 모두 일본은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가 면제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양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 1차 소송에서는 확정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설명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제 이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다가 일본 정부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명시해라. 라고 하면서 재산 명시 신청을 지금 한 상태여서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뭐 원칙적으로 보면 가능하기는 해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 간의 문제예요. 네. 국가가 원고고 국가가 피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낼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안,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건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얘기라고 그런 사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마 안 가져갈 거예요. 왜? 일본에서는 자기가 먼저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 이거 위안부 판결 나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가면은 손해예요.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일본이 승소하든 한국이 승소하든 일본은 엄청난 상처를 입을 겁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개차반이었구나. 저 새끼들 저렇게 나쁜 놈들이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상 일본은 안 가져갈 거예요. 아마 하려면은 독도하고 같이 가져가자라는 식으로 할 겁니다. 독도 그것도 분쟁 사안으로 가져가서 네. 아 그래서 사실 참 이용수 머리가-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충분히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태평양 헌법재판소를 창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인권재판소가 인권과 관련된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거를 각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유럽 인권재판소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헌법재판소, 아시아 태평양 인권재판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는 제소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는 뭐 거기서 판단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그 열심히 소송 것이요. 우리는 대꾸 안 할 테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 게 1차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가 다 인정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는 건 그걸 가지고 일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강제 집행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 기사를 보니까 그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1차 소송 재판을 했던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서 그 소송 비용 분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을 일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일본이 졌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일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특이한 결정 같은 거를 그 재판부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듣지 못했던 건데 그 강제 집행 과정에서도 실효성이 있도록 좀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개월 전에 이 판결은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이었거든요. 이 판결이 정말 퇴보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럽 인권 재판소 같은 건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약이니까 아시아 인권 재판소 같은 경우도 조약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 일본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죠. 인권 재판소의 판 결정이 일본 사법부를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경로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을 찾아 나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있어가지고 국제 간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인권의 중대한 침해 같은 경우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거 같은 걸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다. 여기서 끝내지 말자.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 되겠지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된 것 같은데 김태형 기자님 오늘 멘트 분량이 좀 굉장히 적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이제 단독 기사를 하나 썼는데 사이 뭐야 이거? 어떤 기사인데? 그 브리핑이 나오고 가세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정경심 교수님이 이제 그 변호인 접견을 했는데 그 변호인 접견할 때 그 동선이 겹쳤던 재소자의 변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런.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2주 정도가 미뤄졌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님은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2주간은 일단은 재판은 좀 못 정리가 돼야 되겠네. 예. 그래서 당장은 뭐 음성이 나오더라도 좀 기다려 봐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몇 개 이제 보도가 더 나왔는데 최성애 씨가 국민의힘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아 서울의 소리가 네, 보도한 서울에서 내용이죠. 보도한 예. 내용인데 예. 이게 1심 선고 바로 전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 전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안동 MBC의 기사라던가 뭐 다른 여타 저희가 보도했던 기사들이 사실 최성애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내용이라 뒷받침이 네, 되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4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정경심 교수님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2주간, 그러니까 5월 10일에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참. 참. 아니 근데 저 불구속 상태에서 못 합니까? 요 근래도 아니죠. 1심 공판이 시작됐을 시점에도 네. 정경심 교수님이 이제 구속이 돼 있었죠. 구속이 돼 있는 동안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방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죠.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1심 재판에서는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검찰이 갖고 오는 증거를 보고 변호인단이 멘붕이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2심에서는 그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사용하는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좀 재밌는 주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서 검찰에서 뭐라고 반박을 할지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었거든요. 기대가 되는 상태였고 근데 그거를 2주 기다려야 돼서 굉장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번에 검찰이 증거에 손을 댔다. 그다음에 증거 내용을 상당히 조작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죄로 바로 이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1심 판단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그때 1심 때도 이게 뭐 표창장이 만들어지네 안 만들어지네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이제 그 논란되는 부분을 건너뛰어버리고 음. 발급해 준 적이 없다 그러고 근데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은 위조한 거 맞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위조를 누구 했는지는 뭐 뚜렷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익 본 사람은 정경심이니까 이익 본 사람이 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를 때려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다음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이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증거 위수증으로 PC를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점. 위수 등은 위법 수집 위법 증거. 수집 증거. 예. 다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시점에 그 공간에 없다는 게 증명이 알리바이. 되거든요. 예. 증명이 돼버리면은 그 입시비리 나머지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창장만으로는 사실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정경심 씨가 뭐 그렇다고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도주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면은 또 건강도 안 좋으신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조작할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이 가져갈 대로 다 가져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잡아 놓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MB는 그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보석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아 보석이 아니고 지금 이제 병원에 가 있죠. 아 예. 병원 아니 그때 2심 때. 20대요? 예, 네. 그렇죠. 예. 그건 조금 다른 다른 것 같아요. 맥락인가요? 그 보석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뭐 이런 굉장히 좀 법률적으로 허점을 변호인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잠깐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이고 이건 좀 사안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네. 멀어요. 예. 지금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정말 1심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검찰이 그 포렌식 결과를 재판부에다가 이제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왜곡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간이 뭐 밤늦게 접속했기 때문에 이건 집에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 접속한 기록을 보니까 그게 마지막 접속 기록이 아니라 그 문서가 어떤 홈페이지 안에서 마지막으로 변동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접속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그거를 접속 기록이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던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보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그래요. 보석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유 정말 국민들에게 트라우마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트라우마인데 아니 뭐 국민들이 속이 타건 말건 열받건 말건 그건 너희들 문제지 우리가 신경 안 쓴다. 이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기준이라면은 오늘 그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 60%가 정치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다. 울화에 시달리고 무슨 있다. 정치인 비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비리로 국한 지을 수는 없죠. 정치인 때문에. 이 정치가 아무런 효능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자기 잘 살게 해준다든지 코로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그리고 억압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는 세상을 기대했는데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8할의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유권자 앞에 섰을 때는 뭐 온갖 거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국회에 들어가면 당사에 들어가면 그냥 저 혼자 잘나서 국회의원 된 거야. 청와대는 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효능감이 없는 정치가 이런 국민들의 화병을 만들었고 그게 이번 선거에 아주 몰패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투표한 사람들은 불과 3%도 안 돼요. 민주당한테 빅엿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몰패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에게 표를 준 분들도 그래요. 저 당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줬지 이 정치가 너무 마음에 들고 행복하고 복에 겨워서 그리고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서 표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없으면요 민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체질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야당 됩니다. 근데 야당이 말이죠 쉬워요. 아주 뭐 더없이 행복합니다. 반대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국민만 결국에 죽어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와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게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국민의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해피하지.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도 그런 얘기 합디다. 3선까지만 하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같은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예. 민주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는 국민들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밥줄 끊기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하여간 아, 여러분 맞아. 정말 이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 청와대도 모르고 법무부도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야당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야당이 되세요. 그냥 권력 넘겨주고 정말 참 이렇게 효능감이 없는 분들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정말 한 300석 다 줘야 그때 일을 할까? 다 안 해. 다. 예. 통째로 바꿔야 돼요. 예. 자, 그래요. 국민들한테 야당 돼도 별일 없다. 선거 때만 나가서 적당히 개혁성이 있는 척, 유권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 국민들 적당히 눈속이면은 그냥 정치 인생이 계속 오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요. 우리 박범계 장관님 좀 정신 차리시고 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십니까? 혹시 이제 실종 신고 내드릴까?
이렇게 지금 완전히 검찰이 개판을 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겁이 많으신 거지 뭐. 지금 저희가 그 수수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겁이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만 하고요. 약점 잡히신 게 많으신가 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봤어요. 예. 앞에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 글쎄 똑똑히 봤기 말이에요. 때문에 너무 박범계 장관을 탓할 수도 없다. 아무도 안 지켜줬는데. 아니 이런 그럼 뭐 그 생각이 자신이 없으면 그 그럼 장관직을 장관 하지 맡든가. 말든가. 왜 맡아 그거를? 어? 이렇게 하나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해 그거를? 아이고 진짜. 아이 진짜 이놈 뭐 새끼를 진짜 효능감 제로 정말. 어? 그러니까 선거지지. 아유 진짜. 이기는 게 이상해요. 예. 이번에 이겼으면 정말 독배를 마실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해도 이긴다. 아무리 근데 개판 차라리 쳐도, 응. 이번에 진 게 크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큰 효능감 없는 말 그대로 효능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정신 못 차리면요 다음에 또 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진짜 정신 차려 뭘 멀어. 소리 나고 말이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들으셔서 속 탈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하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또 떠드셔서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영